수술대 위에서 깨어났는데 내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는 환영받지 못한 엄마, 투명한 존재였습니다. 결국 내가 선택한 건 내 집을 버리고 홀로 떠나는 일이었죠.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4 박순희입니다. 남편을 일찍 보내고 아들을 홀로 키우며 평생을 가족을 위해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끝은 요양원 이야기가 오가던 집안의 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 처음으로 나를 선택하기로 결심했답니다.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분들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거예요.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됩니다. 여러분, 제 얘기 좀 들어보실래요? 저는 올해 74, 제 이름은 박순희입니다. 남들이 저를 보면 그냥 평범한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손자 키우며 사는 할머니겠지. 편히 노년 보내는 분이겠구나. 다들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제 안에 층층이 쌓여온 세월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죠. 저는 남편을 정말 젊을 때 떠나보냈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30년 넘게 식당 일을 했어요. 새벽마다 무거운 주방문을 열고 거칠고 매운 음식 냄새와 싸우며 수십 명분의 밥과 반찬을 만들었죠. 설거지와 홀청소, 손님 접대까지 쉬지 않고 돌아다녔습니다. 내가 가진 건 두 손과 부서져가는 허리뿐이었어요. 그 두 손으로 얼마나 많은 냄비를 닦고 그 허리로 얼마나 많은 쌀 포대를 들었는지, 그러다 보니 어느새 74년이나 흘러버렸더라고요. 저의 하루는 항상 똑같았어요. 새벽 5시 15분이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알람 같은 건 사실 필요도 없었죠. 이 몸이 이미 오래된 기계처럼 움직였으니까요. 제일 먼저 부엌불을 켜고 쌀을 씻어 올리죠. 집안에서도 식당 일에서 배운 대로 손녀들 도시락을 빼놓지 않았어요. 소세지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처럼 식당에서 손 많이 가는 메뉴도 새벽부터 부지런히 만들어 도시락을 꽉 채워 넣었습니다. 전 제 입에 들어갈 음식보다 아이들 도시락에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것 같네요. 혹시라도 아이들이 배고플까 싶어서 괜히 이것저것 더 챙기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냄새가 집안에 퍼질 때면 저는 혼잣말을 했죠. 그래, 이렇게 하면 우리 애들은 오늘 하루 든든하게 잘 버틸 거야. 도시락을 싸고 아침 밥상을 차려내고 나면 곧 세탁기를 돌려요. 세탁기가 돌아가는 동안에는 식당에서 익힌 습관 그대로 집안 이곳저곳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며 바닥을 매끈하게 닦았습니다. 요리 솜씨가 늘어도 손은 쉬지 않습니다. 점심이 가까워오면 바로 다시 식당으로 출근하죠. 30년 가까이 한 동네에서 식당 일을 하며 밥 짓고 국 그릇 쟁반에 나르는 게 일상이었어요. 점심시간이면 밀려드는 손님들 주문을 받고 불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소리치고 잠시도 쉬지 못했습니다. 어깨랑 팔이 천근만근이 돼도 불판 닦고 뒷정리까지 다 마무리하고 나서야 식당 문을 닫을 수 있었죠. 그렇게 저녁 5시가 되면 완전히 지쳐서 제 집에 돌아오지만 거기서도 쉴 틈 없었어요. 저는 또 냄비를 얹고 김치를 꺼내고 된장을 풀고 온갖 저녁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가족의 저녁상을 책임지는 일은 순간도 저한테 쉴 틈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사실 처음엔 그 모든 게 행복하다고 스스로 세뇌하곤 했어요. 손녀들이 해맑게 할머니 덕분이야 웃으며 안겨오면 그 순간만은 정말 내가 쏟아낸 고생이 다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지 하고 스스로 힘을 내고 내 피, 내 땀, 내 시간에 얼마든지 희생할 가치가 있다고 여기곤 했죠. 그런데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안 순간이 있었어요. 모든 변화는 며느리에게서 시작됐어요. 결혼 초기엔 참 공손했고 힘드시지 않냐 며 저를 걱정해주던 사람이었죠. 내가 해준 음식에도 고맙다며 웃곤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녀의 말투는 명령조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정말 깨끗이 하셔야 해요. 오늘 저녁 손님 오니까 먼지나 이불이나 태 하나도 남으면 곤란해요. 저녁 식사는 6시 정각이에요. 애들 학원 시간에 딱 맞춰야 하거든요. 빨래도 꼭 저희 옷은 따로 해주세요. 우리 옷들이 혹시라도 섞이면 위생상 안 좋아서. 저는 얼어붙은 제 고개를 끄덕이기만 했어요. 그 말들이 내 귀에 박힐 때마다 마치 날카로운 칼끝이 꽂히는 것 같더라고요.
같은 집 지붕 아래서 사는 가족인데도 왜 이렇게 점점 멀어지고 낯설게 느껴질까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죠. 저는 식탁에 앉아 잠깐 TV 뉴스를 켰는데 그때조차 며느리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저를 찔렀어요. 어머니, 아침부터 너무 시끄러워요. 저 볼륨 좀 줄여주실래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쪼그라들고 숨이 턱 막혔어요. 새벽부터 구르고 구르며 온종일 일하고 겨우 잠깐 나를 위해 숨 쉬는 그 시간마저 그들에게는 불편한 소리였던 거죠. 그때 저는 확실히 깨달았어요. 나는 여기서 환영받지 않는구나. 이 집에서 나는 이미 가족이 아니구나. 오히려 고용된 사람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생각해보면 식당 주방 일도 하루 일과가 끝나면 월급이라도 받고 퇴근할 수 있죠. 쉬는 날이 있을 땐 잠깐이나마 쉴 수 있고. 하지만 우리 집에선 퇴근이 없었어요. 하루 24시간 내내 집안 구석구석이 내 일터였고 이름만 어머니인 걸로 가족들은 내 노동을 당연히 여겼죠. 더 슬픈 건 내 몸이 망가지고 무너져 내릴 때조차 아무도 저를 가족이라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어느 날엔 감기 몸살로 온몸이 펄펄 끓었어요. 숨쉬기도 벅차서 이불 속에 꽁꽁 들어가 누워있는데 며느리가 툭 던진 말이 어머니, 저녁 준비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들이라도 뭐 좀 먹어야 하잖아요. 였어요. 눈앞에서 번쩍 빛이 났어요. 내 살아있는 몸, 내 건강보다 저녁상이 더 중요한 세상이구나. 내가 이 집에서 사람이 되고 있는 게 맞을까? 눈물이 이불 속에서 주르르 흐르더라고요. 속으로는 소리 없는 절규, 나는 대체 무엇이었나? 허리는 이미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식당 주방에서 서서 일하고 무거운 쌀 포대며 식재료를 나르다 바닥난 힘이 쉽게 회복되지 않았죠. 병원에서는 허리뼈가 심하게 휘었다. 수술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내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가 맴돌았어요. 그럼 이 집안일은 누가 하지? 결국 아들에게 조심스레 수술 이야기를 꺼냈는데 아들은 전혀 망설임 없이 이런 대답을 했죠. 엄마, 입원하면 그 사이 집안일은 누구 보고 하라고요? 진짜 심장이 찢기는 줄 알았어요. 내 생명, 내 안전 그런 건 관심도 없고 오로지 집안일 공백만이 걱정거리라니. 수술 당일 침대에 누워 수술복을 입고 차가운 복도를 밀려가며 나는 간호사의 얼굴만 쳐다봤어요. 할머니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수술 끝나고 깰 때는 꼭 곁에 가족이 필요하다던데 나는 한 번도 그런 지원을 기대한 적이 없었어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바빠서 못 왔어요. 괜찮아요. 혼자 있어도 돼요. 라고 말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울고 있었어요. 옆 병실 할머니 손에는 자식, 손며느리, 손손자 손이 번갈아 지키고 있는데 내 손은 허공에 붕 뜬 채로 그대로 남아 있었죠. 마취에서 깨어나도 내 옆은 텅 빈 공간이었어요. 물 한 모금 떠다 줄 사람도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하얀 병실 천장만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엄마도 시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니구나. 나는 그냥 부려먹을 수 있는 손, 필요할 때 쓰고 버리는 노동력일 뿐이구나. 그래도 또 다시 도시락을 싸고 집안 청소를 하고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내 마음속 구석엔 그래도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라는 착각이 깊이 박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동안 억눌렀던 분노와 서러움은 이미 내 마음 한켠에서 불씨가 되어 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그 불꽃이 확 터져 나올 날이 올 거라 생각 못했죠. 오랜 세월 품어온 믿음, 가족이 곁에 있어 외롭지 않다는 그 믿음은 이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허리 수술 이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여전히 진통제에 의지하며 겨우 숨을 잇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최소 한 달 동안은 절대 무거운 걸 들거나 무리하지 마세요. 몸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으면 다시 수술대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마주친 며느리의 첫마디는 저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죠. 어머니, 내일부터는 집안일 조금씩 하셔야죠. 저도 직장 다니고 애들도 챙기려면 너무 힘들어요. 혹시나 집안일 한 달 내내 쉬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죠?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음이 나면서 숨이 막히고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자국이 욱신거리고 한 걸음 한 걸음 허리가 갈라지는 듯이 아팠지만 그녀의 눈에는 제가 그저 집안일을 처리해 줄 사람, 일꾼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심지어 며느리가 아들에게 하는 대화를 제 귀로 직접 듣게 되었을 때 제 수치심은 아직도 잊히지 않아요. 여보, 이대로 가면 정말 어렵겠어요. 파출부라도 불러야 하는데 비용은 누가 감당하죠? 우리 형편에. 속으로는 외쳤습니다. 내 허리가 부서져도 모른 척하면서 돈 걱정만 하네. 내가 평생 공짜로 일한 시간은 비용으로 계산도 안 하면서 말이야. 며칠 뒤엔 더욱 참기 힘든 대화가 제 귀에 들어왔어요. 화장실로 가던 중 거실에서 조용히 오가는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여보, 솔직히 우리 삶이 너무 제약받아. 친구들 모시기도 어렵고 외식도 눈치 보이고. 그렇지. 어머니 없으면 우리는 더 자유로울 텐데. 요양원 알아봐야 할까? 그 속삭임에 저는 몸이 얼어붙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두 다리는 힘을 잃고 벽에 기대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인가? 30년 동안 내 청춘과 성과 허리를 다 바쳐 지켜온 가족인데 이제는 그들의 자유를 방해하는 짐이 된 건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며 요양원이라는 차가운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밝게 말했어요. 엄마, 이번에 우리 가족 제주도 여행 가요. 3박 4일 정도로요. 진짜 오랜만에 가족끼리 푹 쉬려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희망을 품었죠. 그래, 내가 아직 가족이라면 분명 같이 가자고 하겠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도 같이 가니? 하지만 돌아온 답은 너무도 잔혹했어요. 아, 엄마는 집에서 편히 쉬세요. 이번엔 우리끼리만 다녀올 거예요. 진짜 가족여행이라서요. 순간 귀가 멍해졌고 가족여행이라는 세 글자가 제 가슴을 꿰뚫었어요. 그럼 나는 가족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지난 수십 년을 다 바쳤는데 그때 무언가 가슴속에서 탁 부서지는 소리가 났던 것 같아요. 그 일로 저는 결심했어요. 더는 이 집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고. 내 집과 내 인생을 팔아서라도 자유를 찾겠다고. 그날 바로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리긴 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집을 팔고 싶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산 집이니까 제 선택입니다. 며칠 뒤 신혼부부가 집을 보러 왔어요. 그들의 눈동자는 희망으로 반짝였죠. 할머니 이 집 정말 따뜻하네요. 여기서 행복하게 사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허탈한 미소를 지었어요. 행복했냐고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던 적도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감옥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행복하게 사세요. 그 말과 함께 이미 마음은 떠나 있었어요. 아들 가족이 제주에서 돌아온 날 저는 거실 한가운데 짐박스를 차곡차곡 쌓아두고 있었어요. 손녀들은 신나게 뛰어들며 외쳤죠. 할머니, 저희 왔어요. 그 맑은 목소리가 제 심장을 다시 한번 점여왔습니다. 며느리는 곧 저희 짐을 발견하고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머니? 이게 모두 뭐예요?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내일 울진으로 이사할 거다. 여기 집 팔았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고 아들은 믿지 못하겠다는 듯 질문했어요. 엄마,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어떻게?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여행 잘들 다녀왔지. 그 사이 집은 이미 정리했다. 이제 진짜 너희가 독립할 때가 된 거라 생각하렴.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두려움과 원망으로 떨렸죠. 어머니,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저는 냉정하게 대꾸했어요. 알아서들 해라. 그동안 나한테 했던 대로. 아들과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고 며느리는 결국 울먹이며 내뱉었어요. 어머니, 너무 이기적이세요. 저는 목청껏 소리쳤죠. 그래, 맞아. 이제 이기적으로 살 거다. 74년 동안 남만 위해 살았어.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란다. 새벽이 밝았고 평생 몸에 배인 습관처럼 5시가 되자 저는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평소와 달랐어요. 더 이상 손녀 도시락 상자를 하나하나 챙길 필요도 학원 시간에 맞춰 초조하게 시계를 들여다볼 이유도 없었습니다. 커피포트에 물을 붓고 끓이는 동안 작은 머그잔에 커피를 내리며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의 잔소리도 아들의 무심한 눈빛도 없이 홀로 마시는 뜨거운 커피, 그 단순한 행위가 이렇게 낯설고 또 눈부시게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7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저는 단 하루도 마음껏 앉아서 제 커피 한 잔을 음미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삿짐차가 저희 짐을 싣는 건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30평도 채 안 되는 아파트에서 제 물건이라곤 낡은 앞치마 몇 벌과 오래된 식당 유리컵 그리고 작은 상자 몇 개뿐이었으니까요. 내가 30년이 넘게 일해온 식당에서 힘겹게 벌어 모은 돈으로 힘겹게 산 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했습니다. 정말 나를 위해 산 게 하나도 없었구나라고 저는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가족 먹여 살리려고 돈 쓸 때마다 아끼고 주방의 뜨거운 불 앞에서 지쳐갈 때마다 나를 내버려둔 채 식당 일에 매달렸던 제 삶은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택시 기사처럼 발이 부르터가며 이웃 도시를 오갔고 남의 집도 아닌 남의 식당을 닦고 또 닦았지만 정작 아주 작게나마 저의 삶을 위한 흔적이 전혀 없더란 생각에 가슴 한켠이 단단히 붙잡힌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울진에 도착했을 때 짭조름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창 너머로 푸른 물결이 한없이 펼쳐졌고 바다는 마치 나를 환영해주는 듯했습니다. 새 집은 크지 않았지만 정겨운 아늑함이 묻어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햇볕은 부엌 구석까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벽지는 10개 발에 있었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드디어 내 집이다. 강아지 아리는 낯선 공간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마치 제 심정 그대로인 듯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그날 밤 익숙한 습관을 따라 이불 속에서 눈을 감으며 이제 또 내일 아침 도시락을 싸야겠지라는 생각을 하다가 문득 크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 밤은 며느리의 날카로운 명령과 아들의 무거운 한숨 소리에 시달리던 지난 밤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파도의 자장가에 몸을 맡긴 채 저는 수십 년 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아리와 함께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한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발밑으로 밀려왔다가 사라지는 파도를 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새로운 파도처럼 살아야지. 더 이상 뒤로 밀려나지 않고 내 앞을 향해 당당히 밀려가는 그런 파도로. 저도 모르게 몸이 가벼워졌고 오랫동안 걷다가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며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울진에 정착하고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동네 앞집 노인들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새로 오셨어요? 네, 어제 이사 왔어요. 참 좋으시겠습니다. 여기 사시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요. 공기도 맑고 사람들도 착하거든요. 저는 그들이 제 이름을 불러주던 그 따스함이 오랜만에 누군가 인간적으로 저를 대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누군가의 어머니나 시어머니, 할머니가 아니라 그저 여기 새로 오신 순이 씨라고 불러주었어요. 그 단순한 호칭이 제 이름을 다시 돌려받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즈음 아들이 울진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척해져 있었고 얼굴에는 피곤과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현관문 앞에 선 아들을 보니 어린 시절 제 등에 엎여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주저하며 말했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죄송해요. 엄마가 우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이제서야 알았어요. 지금은 장모님 집에 얹혀서 살고 있는데 우리도 많이 힘들어요. 엄마 마음을 조금은 알겠어요. 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늦게라도 알아줬다면 다행이구나. 하지만 나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거다. 너희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진짜 효도하고 싶으면 너희 부부가 알아서 잘 살으렴.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눈가가 촉촉해졌고 계속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식탁에 앉아 제가 직접 담가둔 된장으로 끓인 된장찌개를 함께 먹었습니다. 아들은 밥을 허겁지겁 2그릇이나 먹으면서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엄마, 이 맛이에요. 어릴 적 먹던 그 집 밥맛. 정말 그리웠어요. 그가 울먹이는 모습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준서야, 이제 나는 박순이로 살 것이다. 더 이상 누구 뒤치다거리 하지 않을 거다. 세월이 흐르며 울진에서의 바다와 함께하는 일상이 저를 바꿔주었습니다.
아침이면 아리와 바닷가를 산책하고 낮에는 텃밭에서 토마토와 고추를 키우면서 몸과 마음을 돌봤습니다. 저녁이면 이웃들과 막걸리를 나누며 소소한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죠. 그 단순하고도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과 평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손녀들이 보내준 편지를 받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여름 방학 때 놀러 가도 돼요? 라는 글씨 속엔 그리움이 묻어 있었지만 저는 조심스레 그들에게 답장을 썼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단다. 그러나 하루 이틀 정도만 와야 하고 엄마 아빠와 함께 와야 한단다. 마음은 흔들렸지만 저는 다시 한번 예전처럼 무한히 희생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내 이름을 크게 불러보았습니다. 순이야, 이제는 내가 너로 살아라. 고생 많았다. 남은 시간은 내 행복을 위해 살아라. 파도가 밀려왔다 빠져나가며 마치 내 대답처럼 귓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나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니고 요양원 걱정도 아닌 오롯한 나 박순이로서 진짜 내 이름을 되찾은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삶이라는 길에서 우리는 때로는 희생과 헌신이 너무 당연해서 나 자신을 잃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긴 세월이라도 결국 자신을 위한 길을 찾는 용기만큼은 늦지 않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이 그랬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내 행복을 우선시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인생이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삶의 무게에 지쳐 있거나 변화를 두려워하신다면 부디 저희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이야기 많이 들려드릴게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저뿐만 아니라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걸음 내딛어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